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요. 조선의 개항 과정 그리고 조선이 개항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근대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통상개혁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일본의 침략적인 접근으로 운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충격을 계기로 조선이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일본이나 청나라가 개항했던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곧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근대화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죠?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별기군을 설치하는 등 각종의 개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러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는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부식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민씨 일파와 명성황후가 일시적으로 쫓겨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개화 정책이 올 수독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군인들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흥선대원군은 다시 청나라로 쫓겨나게 되고 고종의 칭정이 복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제압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청나라는 그 군대를 그대로 조선에 머물게 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서 근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됨에 따라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아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해요. 싫은 말고. 네.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들어온 일본과 임오군란의 계기로 들어온 청나라 사이에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자, 그 뒤에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 간섭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근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청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고 조선의 근대화가 잘 안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근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의 근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던 배경 같은 것들을 꼽아보자면은 역시 임오군란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조선 정부는 자신감을 잃고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개화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의 근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온건 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의 근대화를 어떤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동도 서기론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도 서기론이란 무엇이냐? 동양의 길을 가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중체서양과 비슷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듯이 온건개화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정책을 양무운동처럼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청나라의 기술을 수용하고 정부 기구와 제도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하지만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변화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온건개화파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는 이미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뒤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빠르게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거센 반발 같은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근대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들이 추진되기에는 조선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급진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정책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문명 개화론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서양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특히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청나라의 간섭을 비판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라든지 사상, 정부 조직 등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서 인민평등권의 확보, 신분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과거제의 폐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조세제도의 개혁, 세금제도의 근대적 개혁,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졌는데 당시 조선의 근대화는 어떤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느냐? 온건개화파가 민씨정권과 함께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나라의 간섭이 실질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모군란의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얼마나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선 정부로 하여금 아무래도 근대화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정부를 갈아엎고 완전히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근대화가 추진이 되었어요. 그죠? 하지만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정권 바뀌었나요? 물론 흥선대원군에서 고종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전통적인 지배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게 됨에 따라 급진개화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근대화 망할 텐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면서 강한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부분 한국사 때도 배웠던 부분이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수행평가에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과연 조선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의 근대화가 옳았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름의 답을 내려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1884년 청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나라와 프랑스 모두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베트남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프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는 나름 에이스들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중에서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조직화된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청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의 내정 간섭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 가운데 절반 정도만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청나라의 군대가 절반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압박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의 경우에는 이때야말로 청을 몰아내고 우리의 근대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급진개화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경우에는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어. 이 젊은 진보적인 그런 어떤 관료들 한 열 몇 명, 한 20명 정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청나라의 군대를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느냐? 자신들과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들을 지원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청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우정 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서 민씨 정권을 공격하고 정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884년의 갑신정변이다라는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었어요. 그러면서 민씨 일파를 제거하고 몇 명의 급진개화파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니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효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그죠? 왜 사진을 이딴 자세로 찍었을까? 왜 이런 자세로 왜 이러고 사진 찍고 있을까? 총 맞아서? 총 맞았는데 사진 찍고 앉았겠어? 영점 사진. 아니에요. 요거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나폴레옹 포즈입니다. 나폴레옹이 배가 종종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주머니 아니지 단추 사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있는 자세로 많이 서 있었거든. 이게 이제 유명했던 나폴레옹 포즈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자세였던 거지. 요즘에 좀 유행 지났나? 갸루 포즈? 요즘에 뭐 어떤 사진 찍는 게 유행하지? 뭐 아무튼 시대마다 사진 찍는데 유행하는 포즈가 있잖아요, 그지? 급진개화파답게 서양의 그런 어떤 유행에도 민감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사진 찍을 때 당시 유행했던 나폴레옹 포즈로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귀엽지 않니 약간? 결연한 표정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신 유행 포즈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신하지 그지? 자 아무튼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이들 급진개화파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근대적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사 시간에 뭐 인민평등권의 제정, 조세제도의 개편, 인재선발제도의 개선 등등등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청나라가 아예 이 조선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전히 청나라 군대는 조선에 머무르고 있고 청나라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런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이들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들 개화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 그들을 맞서 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병력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청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은 편이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적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청나라랑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일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급진 개화파들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던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군대를 철수시키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청나라의 간섭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들의 정변은 3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라고 해서 3일천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보수적인 민씨 정권이 복구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조선 정부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구해준 나라는 누구였어요? 청나라였네요. 그죠? 두 번이나 조선 정부를 보호해주게 되면서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중에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개화파가 일으켰던 정변이었기 때문에 온건개화파들의 경우에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들의 영향력이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발언권이 강해졌을 것이고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근대적 개혁 정책을 점점 더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이루긴 했지만 근대화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 여러 차례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점차 식민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들이 추진했던 근대적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은 나름 당시 조선 정부에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조선 정부도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 갑신정변 때 나왔던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나 청나라 보수파의 반발이 힘이 강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진개혁파들도 나름 제대로 힘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힘을 갖출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더 많은 세력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외국이라고 하기에는
왜곡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좀 더 국내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서 그들의 힘으로 해 나갔으면은 일본이 발을 뺐다고 해서 이거에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제히 침략성을 간과하고 일본에게만 의존했던 것, 그래서 일본이 빠지는 순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갑신정변의 한계로 지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이지 유신식으로 전면적인 개혁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쉽게 결과만 보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 급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또 잘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래 학생들이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한반에서 30명 중에 한 10명 내외가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구나,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는 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원래 한국사 수업 시간에 나중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 대해서 배울 내용들을 잘 안 가르쳤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국사 시간에도 그런 거 되게 열심히 가르치게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동아시아사랑 한국사를 세계사를 안 들을 테니까. 자, 조선의 상황 마저 이어서 살펴보기 전에 잠깐 베트남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도 사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라고 하는 네 가지 공통의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조선과 더불어서 베트남이.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아시아 교과서 에는 베트남 역사가 빠져있죠. 그죠? 왜냐면은 요거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과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예전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씩 배웠거든요. 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16세기 이후에 신항로 개척 이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과의 무역이 시작된 이후에 네덜란드와도 교역을 하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서양 세력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에 프랑스도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교역에 동참하게 되면서 베트남을 거점으로 선교와 식민 활동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도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싶었어. 왜냐면 유라시아 대륙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인도가 딱 중간에 있거든. 그래서 인도를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인도에 차지하는 것은 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세기에 베트남에서 카톨릭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선교사를 살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 약간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병인 박해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왜냐면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같은 것들을 공통의 문화 요소로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응우엔 왕조였고요. 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유교 성리학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양반 유생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카톨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이러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선교사들이 와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19세기에 가톨릭 선교사나 신자들에 대한 박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에는 자국민의 생명을 해쳤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베트남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사이에 4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 근대적인 무기를 앞세웠던 프랑스에게 베트남이 패배하게 되면서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남부의 코친 차이나 지역을 프랑스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세계 항구를 개항을 하고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의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통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동남아시아 지도를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메콩강이라고 하는 것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 있거든요. 프랑스의 경우는 이후에 이 메콩강을 따라서 베트남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경쟁이 붙게 되는 거고 청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베트남 여행 가보면은 아직도 이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 놨던 서양식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봤어요. 응? 봤어요. 아, 되게 궁금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네, 약간 좀 그 아쉬운 부분은 그 가면은 여전히 그 프랑스 총독부라고 해야 되나? 그 건물이 남아 있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선 총독부가 약간 뭐랄까 경복궁의 미관을 해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건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식민지 시기 역사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잖아, 그지? 1996년에 그거 완전히 해체돼 버리는데 해체하지 말고 그것도 그대로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관광 자원이 됐을 것이고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교훈을 줄 수도 있는 유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흔적도 없이 해체돼 버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으로 가봅시다. 자, 페이지 넘겨주셨나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조선에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근대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은 결국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청일 전쟁이었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청일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발단은 무엇이냐면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었죠.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알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이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큰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 그러면서 사회개혁을 시도했던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세수탈,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왜 개항 이후에 조선의 백성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었느냐?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네요. 내부적으로는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씨 일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고종의 부인, 고종의 처갓집 식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점에서 조선 말의 세도 정치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 민씨 일파가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대표적인 부정부패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매관 매직이죠.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었어,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 그래서 오산 지역의 사또로 발령을 받았어. 그러면은 사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뭘 해야 돼? 회수를 해야죠, 그죠? 누구한테? 백성들의 수탈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중앙 정치의 물러남은 이러한 지방 백성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에 근대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 사건들을 겪으면서 외국에게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거 전부 다 누구의 부담이에요? 백성들의 부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지나친 조세 수탈로 인해서 불만을 품었던 농민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또한 외부적 경제적 요인으로 봤을 때 개항 이후에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랑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팔았던 물건은 뭐였냐면 바로 영국산 면직물이었어요. 그들도 나름 산업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영국산 면제품이랑 경쟁할 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품질이 좋았던 영국산 면직물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되느냐? 농민들의 중요한 부수입이 뭐였냐면은 집에서 여성들이 배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는 면제품들이었거든.
영국산 면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안 팔리게 돼요. 그러면서 농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더욱더 악화되는 등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고, 이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부패한 정부에 대한 개혁이었고, 하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외세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던 사회적 개혁운동, 농민들의 사회적 개혁운동,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동학조식을 중심으로 전봉준이 주도해서 고부민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고부군의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나쁜 탐관오리였다. 그래서 뭐 만석보 수세 사건 이런 것들을 계기로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고부군수를 쫓아내는 민난을 일으켰다.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얘도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 고부 군수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강압적인 탄압을 하게 되자 무장 지역에 피신해 있었던 이 전봉준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예 조선 전체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다짐을 하게 되면서 무장 지역에서 다시 한번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그게 무장 봉기이고 1차 봉기, 반정부를 목표로 일으켰던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였다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대충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들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전라도 전 지역을 돌면서 자신들과 함께할 농민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고요. 전라도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세 수탈,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서 피해도 가장 큰 지역이었어.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자 수많은 농민들이 이에 가담하게 되면서 농민운동의 세력은, 유세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만은 황룡천 전투와 순서가 바뀌었네.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조선 정부의 군대가 이들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이들 동학농민군이 결국에는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대충 나시나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큰일이 났습니다. 전주성이 농민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주성은 오늘날로 치자면 전라도 도청 소재지였어요. 그래서 전주성이 농민들한테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전체가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라도는 조선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큰 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조선 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조선 정부를 도와줬던 세력 누구였나요? 청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도움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이번에도 조선 도와주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자신들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 정부가 부르지도 않았던 일본 군대가 함께 들어오게 되죠. 왜냐면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갑신정변 때 어떤 조약이 맺어진 상태였느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진 상태였어요. 텐진 조약이라 무엇이었느냐?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 양쪽 군대가 충돌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자.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진 조약은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동등한 파병권을 갖게 된 조약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배운 기억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니까 일본도 왜 너네만 군대 보내? 우리도 군대 보낼래? 라고 하면서 같이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식민지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10년 전에는 한 발 뺐지만 이번에는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을 목표로 조선의 군대를 보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난리가 났어요. 그죠? 농민들의 반란을 제압하려다가 국내에서 외국 간의 전쟁이 벌어질 판이야. 그지?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주성에서 조선 정부와 농민군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정 개혁안 12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되면서 농민군을 해산하기로 하고, 조선 정부도 이들에게 개혁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개혁의 실시를 약속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네. 다들 잘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이해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 자, 이들 간의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머무를 필요 없다. 청나라, 일본 모두 물러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사실 이번 기회에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계획을 가지고 온 상태였거든요. 이 조선 정부의 요청을 거절을 하고 청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면서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철수를 요구했던 조선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침략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동학농민군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였고요. 일본군 타도를 목표로 한 반외세 봉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로 진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조선 정부는 이들을 반란군으로 보고 함께 진압에 동참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경우에는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당시 조선에 필요했었던 개혁,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부패한 정부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고 있는 외세를 몰아내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룰 필요가 있었는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 손으로 그것을 직접 이루려고 했던 시도였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농민들의 요구사항, 사회개혁 주장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지배층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이후에 추진되었던 조선의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인 갑오을미개혁의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 쓰셨나요? 네. 자, 한편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청나라 군대와 맞서서 일본 군들도 함께 조선에 상륙을 해오게 되면서 조선에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경우에는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강요하죠. 그러면서 청일전쟁 중에 전개되었던 개혁이 바로 조선의 두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왜 조선의 근대화를 강요했느냐? 그래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써먹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수준이 받쳐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를 강요했던 갑오을미개혁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략을 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청일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승리를 일본이 어디에서 거두게 되느냐? 바다에서는 풍도해전과 황해해전, 육지에서는 평양전투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풍도해전과 황해해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서양의 근대화된 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었고, 특히 바다를 통해서 침략해왔던 서양 세력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바다를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북양 함대 등 서양의 최신식 함대를 구입해서 동양 최고의 함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양무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랬는데 청나라의 이 북양 함대 같은 근대적 함대들이 이 두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 함대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괴멸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스펙만 따지고 보면은 청나라 함대가 훨씬 더 좋은 배들이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은 그런데 배는 좋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몇 번 못했어. 왜냐면 청나라 정부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훈련하려면 훈련 비용이 필요했는데 중간에서 돈 다 빼먹어요. 그래서 훈련 제대로 못합니다. 또 배만 있으면 뭐야? 대포를 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포탄의 개수가 모자라. 왜냐면은 포탄 사야 될 돈을 중간에서 빼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배만 좋았지. 사실 내실을 따져봤을 때 속이 빈 강정 껍데기만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함장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8, 9명은 겁먹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니 텅 폈는데 그지? 그러면서 이 두 차례 해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고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청나라는 양무운동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실 있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죠.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그게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만나서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고요. 일본은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략 3억 6,500만 엔이라고 하는 돈이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을 때 참 재미를 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러일전쟁의 승리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한편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야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야오뚱 반도의 경우에는 베이징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삐쭉 삐져 나와 있기 때문에 해상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를 시작으로 하면은 베이징으로도 갈 수 있고 만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야오뚱 반도를 선에 넣음으로써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완도 마찬가지죠.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이죠. 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야오뚱 반도는 나중에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다시 뱉어내게 되죠. 하지만 타이완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1945년까지 일본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인데요. 의외로 일본에 대한 감정은 타이완 사람들은 별로 나쁘지 않아요. 막상 여행 가보면 굉장히 일본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타이완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타이완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 전에 들어왔던 네덜란드도 정복자였고 이후에 들어왔던 청나라 사람들도 정복자였고 일본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복자였대요. 그리고 일본도 타이완에서 대량 학살 같은 것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타이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청나라 네덜란드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4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계약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청나라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조선과 청나라가 맺어왔던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국제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는 조선의 식민지와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양무운동의 실패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이 중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사건이 또 이 청일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아니야. 네. 사실 선생님이 까만색 옷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흘리는 일이 많거든. 하지만 흘려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하얀 옷이었으면 신경 많이 쓰였을 텐데. 자,
청일 전쟁 시작하면서 일본이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강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써먹으려면 그래도 조선이 어느 정도는 발전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정권을 잡은 온건 개화파 세력들이 주도했던 개혁이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청나라랑 친한 민씨 일파보다는 그래도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인 사람들은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던 개화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김홍집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내각 정부 관료를 구성을 해서 개혁을 강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갑오을미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이 개화파 관료들의 경우에는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개혁을 시작하긴 했지만 나름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었고 조선에 필요한 근대적 개혁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오을미 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드는 쉽게 만드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나름 지금까지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러한 개혁의 요구들이 반영된 개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오개혁 때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왕실과 정부의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조선 왕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주도하고 있어서 왕실은 왕실대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분리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돈 관리 면에서 그런 측면이 강했어요. 자, 정부 구조를 개선해서 근대적인 내각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어떤 근대적 개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신문제도, 노비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과거제가 폐지가 되었고요. 과부의 제가가 허용되었죠. 과부의 제가가 뭐지? 그렇죠. 남편 잃은 아내들이 재혼하는 거죠. 그죠? 원래 조선시대 때는 유교 성리학 국가라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함께 따라 죽는 걸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살아남은 여성들의 경우는 재혼이 어려워서 삶의 위기를 여러 차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과부도 재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동학국민운동 때 나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저제 폐지 뭔가요? 연저제.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랑 아내들, 가족들까지 다. 네. 사극에 보면은 3족을 멸하라, 9족을 멸하라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처벌받는 거 연저제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제도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내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성격의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이 갑오을미 개혁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었느냐?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역시 은본위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경제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동일한 화폐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당시 조선에는 은의 양이 많았나요? 많지 않았나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했지만 은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일본 돈을 가져와서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돈이 조선에서 화폐로 쓰이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적 침략하기가 더 어때요? 더 편해졌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일본의 침략 의도에서 의해서 진행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을미개혁 때는요, 음력 말고 양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발령이 시행되는 등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초록색 글씨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갑오을미개혁.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만은 나름 지금까지 조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들어있기는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사실 정말 조선이 필요했던 개혁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개혁이었어. 그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갖는 것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신분제의 해체, 과거제의 폐지, 단발령의 시행 같은 것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빠른 속도의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단발령 같은 것들에 대해 반발하면서 뭐 을미의병, 물론 이제 을미사변 개혁이 있습니다만은 을미의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게 되나요?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면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한 번 더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